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북한 김정일과 언젠가 만날 것. 블룸버그 일본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언젠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주 간단 명령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8일 이후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를 하는 모양이죠. 푸틴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좋은 것이라 한 다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키이우 등에 폭탄이 투하되고 있다고 계속했다. 두 사람은 핵무기 제한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메시지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진은 이게 언제 어디서 찍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인들 같죠? 그 러시아 방문했을 때 얘기인지. 그런데 제가 배운 거로는 이런 포즈는 프리메이슨을 내가 프리메이슨 멤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도 별도로 배운 겁니다만은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북러미 라인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 이런 어저께인가도 그 CNN의 그 분석풀이로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친해지면은 북러 또 동맹화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 새로운 세력으로 키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생각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한미 동맹이나 한일 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김동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7일 날 08시 15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박미 이 대통령 비핵화 발언에 북 너무도 허망한 망상.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한 데 대해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면.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 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 역학 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말은 시원하게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싸움도 각오해야 한다. 한미동맹 변질의 앞장서는 한국. 이 제목을 읽고서 처음에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그러니까 미국 빼고 우리가 어떻게 싸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건데 포브스 일본판입니다. 요것도 그 아까 그 북러미 요거하고 좀 이상야릇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우고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권유하는 등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아이론클레이드 철통을 자처하는 한미동맹의 시련은 여기서 비롯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자세한 설명을 피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할 변경, 현재는 미군이 가진 한반도 유사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이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방식 등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한미동맹 현대화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이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 이전, 한국에 따른 국방비 부담 증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콜비 국방차관이 중심이 돼 8월 말까지 마련할 국가방위 전략 NDS에 미군 자산을 대중국 억제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도 일개 보병사단이나 그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5,000명에서 2만 명 규모로 감축 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보다 미 괌에 있는 편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 있고 한미의 정치적 주의를 생략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꾸 그 한국이 작전권 달래니까 아이 속 시끄러 이런 얘기 같죠. 우리 일본은 우리 군이라고 그랬는데 일본군이겠죠. 정보 감시 체계나 미사일 방어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미군 부탁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 주도로라는 생각은 논리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전시작전 통제권에 한국군 이관을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미군이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있고 한국 외부의 지원군 수용, 병참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주변 안보 환경도 안정돼 있다는 점을 이관의 조건으로 삼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거는 노무현 때도 그랬었어요. 주한미군의 역할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해지면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은 가속화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중국군을 의식하면 할수록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주도권을 쥐지 않을 수 없게 돼 지금의 한미동맹 시스템에 불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예산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2025년도 국방예산은 61.6조 원, 약 6조 2천억 원으로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6.25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웃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직 장교도 현재의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더불어 탄약과 장비를 서로 융통할 수 있는 물품 영무 상호 지원 협정 HSA, 자유대와 한국군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고 유사시에 피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왕래 협정 RA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 호주는 이런 내용들이 9월경에 협정 예정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한미 양국이 25일 북미 정상회담 후 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한국과의 일본의 그 협력의 길은 그렇지만 여전히 멀고 험난할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서 받은 중국 양다리 질문에 기다렸듯 끄떡이더니 이런 제목으로 8월 26일 MBC 뉴스에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안미 경중 질문에 대해 안미 경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미중 관계 현실은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답니다. 이재명이가 회담 전 SNS 숙청과 혁명, 한국 비판한 트럼프, 회담 후 오해였다고 말하기는 했다. 숙청이란 말은 공산주의 정권에서나 사용되는 말 아니냐. 최정권이라는 그 아나운서 옆에 뉴스 해설자로 나온 사람은 그 말을 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 옆에 극우적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기다가 국내 극우가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 예를 들어서 고든창이 활동하는 마치 시팩이 이게 그 컨서베이티브 뭐 이렇게 나가죠.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그 보수 우선적인 뭐 아메리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한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요. 거기에 국내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 뇌하부동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네요. 외교 현장에 있는 국가수반한테 가짜 뉴스 같은 것을 다룬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문표를 좀, 그 미국 애들은 허구한 날 트럼프 욕하고 저기 그 좌파 방송들을 기분 나빠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우파 뭐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거를 또 반대로 공격을 하고 있네요. 마치 이재명을 비판하면 다 극우로 모는 듯한 발언이다라고 느껴지네요. 이번 그 여기 그 회의 때 그 아주 그 핵심,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그 러, 러트닉인가요? 그 상무장관, 재무장관은 빠져 있네. 재무장관이 어떻게 바쁜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은 서 있고, 이런 거가 또 그 MBC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극우 방송의 하나로 불리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분이로 알고 있는데, 명백한 외교적 기선제압에 항목문서에 사인하러 간 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극우로 몰아세우는 MBC 뉴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의전 뭐 실무로 해가지고 여성 한 분만 나와가지고 영접한 거, 이런 냉대를 받았다. 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한국 언론은 두 정상 간 담판이라고 표현.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띄워주고 있죠. 요게 그 무슨 전통적인 그 무슨 하우스, 블레어 하우스에 숙박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미국이 내민 항공문서에 서명하러 간 것과 같지 않냐. 국방 관세, 에너지, 대미 투자, 북핵 문제, 조선 원자력 발전,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논의 예상이 됐었는데, 리는 오벌 오피스 인테리어부터 칭찬하고 트럼프가 세계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아낌없는 외교적 칭송 딸랑딸랑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자회견에는 미국의 글로벌 어젠다와 대중 강경 제재에 초점이 돼 있지, 한미 정상회담 내용의 질문은 거의 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기보다는 아부성 멘트다. 우리는 일부 선박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노동력을 이용해 건조하도록. 조선업만이 아니라 미국 제조 르네상스에 한국이 참여하길 기대. 미한 무역 합의를 재협상할 수 있다. 북한 문제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라.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실제로는 이미 짜여진 각본위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한 것이다. 즉석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두세 개 질문을 빼면 한미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 방문 의사 기자 질문에 이재명과 함께 가면 에너지도 전략되고 좋겠다. 어, 그러니까 내 꼬붕으로 가자. 그러면은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는 거가 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는 운의적 표현이자 친중 성향의 리를 향한 경고. 중국에 강경 대응하겠다. 군사적 옵션과 함께 전략 자산을 확대를 통한 견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상의 항복 요구로 해석됩니다. 어, 이재명 정권한테. 또 미국의 글로벌 어젠다와 대중 강경 정책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불러다 놓고 아주 그냥 그 정신 차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앞에 의자 앞에 딱 의자에 기대지 못하고, 아니면 노인네가 돼서 꾸부정하게 앉아 있지만 아주 정자세로 빳빳하게 군기가 들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한국이 2000년간 중국과 전쟁을 해왔다며 이제는 그만둘 때, 이재명을 옆에 앉혀놓고 일부러 들으라는 설교, 트럼프 특유의 압박이자 협박이었다. 우리 측 참모진들 부분은 뭐 볼 필요 없고, 이 세 사람의 표정을 한번 좀 변화하는 표정들, 아, 다른 거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웃음기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될 것,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에이펙 참여 의사 및 통상회담을 위해서 한국 방문하겠다. 김정은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한다. 한미 관계를 위해 우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반미와 반일, 반친중의 지지 기반 위에 대통령이 된 자가 미통 앞에서 친미와 친일을 외치다. 이재명은 철저히 엑스트라에 머물렀다.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시간은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에 집중되었다. 기자들 이재명을 향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종미주의자로 비춰지는 리라고 뭐 좀 까는 방송이죠. 그래서 일국의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미국에 뒤에 가서 지금 고생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 되시겠냐라고 지금 최정권이라는 애가 무슨 그 좌파 정권하고 친숙한 무슨 강요도 했었고, 무슨 뭔 놈의 대학 교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MBC가 또 불러드렸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극우를 지금 뭐냐면은 아주 나쁜 쪽으로 지금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죠. 중국과 전쟁을 그만둘 때라는 말은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는, 보여주라는 것을 주문과 같은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갈 때 같이 가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전승절에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겠네. 트럼프 아저씨가 어, 전승절 같이 가자. 그갈 리가 없지. 일본한테 이긴 전승절에 그거는 아닐 거고. 잠깐 중국 같이 가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확실히 내 똘만이 돼서 같이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뭐 객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무슨 그분이 뭐 이따위 얘기들을 왜 하나 몰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트럼프 배웅도 없었다고 YTN에서 냉정하게 했습니다. 여성 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도 아니고 배웅해주는 딱 한 명 나와가지고 비공개 부분 회담 중 이슈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여 아나운서가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였다, 수렴되는 것이 없었지 않았나 추정된답니다. 뭔가 한국이 뭔가 이견을 비공개 회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 하들 말어. 그래서 배웅도 안 하는 모양. 다음날 미 내각 회의에서 트는 그들이 무엇을 해보려 했지만 합의대로 되었다고 발언.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됐답니다. 또 요거는 회의 전 뭐 CNN에서 1분 30초 요약 완결편으로 해서 핵심 의제 네 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은 디테일한 것은 그 비공개 회의에 있었는데 무슨 성명서 문서로 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냥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실무선에서 얘기되는 거로 하고 지도자들끼리 한 얘기는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자 했다는 그런 표현은 바로 그냥 아까 표현했듯이 항복하고 온 거죠. 한 게 뭐 있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는 그런 또 그 좌파 언론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실험의 무대였나?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인텔과 삼성전자 지분 요구가 있었다. 그 전에 US 스틸 항금주 확보가 있었다. 중국 국영기업이 많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트닉 상무장관의 방산업체 지분 검토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장관 인테리어 방산업체 지분 인수 시사 대규모 논의 진행. 최경미 기자가 블로터에서 8월 27일 오전 12시 5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 등 주요 방위 산업체들의 지분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한 이후 다른 전략적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록히드는 대부분의 수익을 연방 계약에서 창출하며 사실상 미 정부의 한 부서와도 같다고 덧붙였다. 군산복합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석유 메이저도 군산복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자본까지 자본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부 보수층과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지분을 인수해서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며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자신의 SNS X에 사회주의가 정부가 그 생산의 위한 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면 정부가 인텔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한 걸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공산주의 중공을 시장 개방한 결과 국가 자본주의가 되었죠. 중국은 그 결과 세계 패권 도전 중이죠. 뜨거라 해가지고 그래 민주주의 미국에서 중공의 사례를 보고 오히려 역으로 배운 거 아니냐. 민간 자본주의에서 국가 자본주의로 미국도 가려는 거 아니냐.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그 한국전력이 그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일부 핵심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은 그 국영기업으로 유럽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국가 자본주의냐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냥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은 게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따위 하지 말고 그 금융주의다. 금융자본주의다. 금융자본주의. 그 이념을 떠나서 금융자본주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피아 회계라는 거 두산 인프라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서 요거를 다 읽어서 해봤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거절할 수 없는 마피아 회계로 세상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국가 자본주의로 간다면은 근데 중국은 그거 하면 안 돼요. 한국이 좀 먼저 선점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이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현금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피아 회계는 마피아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죠? 분식회계 해가지고 죽음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침략은 이미 시작됐다. 왜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 자본을 방치하는 것. 프레지던트 온라인인데 이 내용은 이미 1년 전에도 거의 유사하게 일본 내에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중국한테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나라도 법을 그 중국인들은 땅을 못 산다. 부동산을 못 산다. 이런 법은 우리도 없죠. 하지만은 여기 결론은 중국한테만큼은 부동산을 못 사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통한 중국의 침략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이고 초안전이라고 이미 누누이 얘기들이 되고 있죠. 스파이 뭐 이런 거에서 미인계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야의 친중 여기에 포섭된 인간들이 부지기수 있고 지방자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트럼프가 멱살 잡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침략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표현했듯이 배워서 익히 했지만은 이 초완전이는 게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고 이게 뭐 영어로 있었는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 자관 한계 없는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전쟁만이 아니고 여러 뭐 다방면으로 해서 전술을 한국 호주한테도 하고 뭐 딴 데도 했는데 한국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럼 거기에 포섭돼서 넘어간 년놈들이 한두 놈들이겠냐 이거죠. 그럼 그건 너무나 그 객관적인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